윤석열 당선자는 정책을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뭔가 막 벌써부터 다 되고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뜨고 훈풍이 불면서 그러면서 실수요들도 내 집 마련 가능할 것 같고 막 온갖 찬양을 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항상 언론들은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조어,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조어를 만들어내죠. 저희가 언론을 계속 까고 있죠. 왜? 거짓말하니까. 언론의 자유는 왜 있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줘서 기득권들 이익 나눠 먹으면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언론들이 무슨 언론이냐, 그러면서 까는 거죠. 그랬더니 라이트하우스에게는 무슨 타이틀이 붙였어요? 폭락론자. 저희가 왜 폭락론자예요? 저희가 말하는 거 항상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다 무너져야만 하고 싹 다 망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이 있고 실수요들은 그 합리적인 가격에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더 뻥튀기 시키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유동성이 뻥튀기 된 이유 뭐예요? MBS 증권 만들고 그것도 묶어서 CDO 증권 만들고 해가지고 지분 하나인데 여기에 유동성이 엄청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뻥튀기가 됐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안 되게 막혔죠. 바젤3나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에요? 그런 거 다 막더라도 전세보증금하고 집주인 자금 두 개의 유동성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것도 증권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체의 권리를 걸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뻥튀기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낮추고 대출을 막 한도 막 엄청나게 늘려주고 그래서 엄청난 거품이 쌓였죠. 그 거품이 문제다. 근데 그 거품이 적당히 쌓였느냐? 너무 많이 쌓였죠. 1년에 소득보다 더 빨리 쌓이는 집값 거품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정상들이 있어요. 그 거품이 막 수억 수십억 단위로 쌓였죠. 연봉 얼마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만 4인 가구 기준 6천만 원대였죠. 그런데 거품이 6억이 붙었다. 그러면은 10년치 연봉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 10년치 연봉을 왜 지금 속아서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10년치 연봉을 날린 것 때문에 경제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생겨요. 누군가는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누군가는 비싸게 사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속아서.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기.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폭락론자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집 안 산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벼락거지라고 그랬죠. 용끌조구, 승자라고 그랬죠. 언론의 스탠스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집값 못 잡은 뭐 무슨 정책 무슨 정책, 금리 올리니까 뭐 서민들 죽는다 이런 거 했죠. 근데 이번에 와이노믹스라고 하죠. 그 전에 노믹스 붙은 거 뭐예요? 초이노믹스죠. 그 전에 노믹스 붙은 거 우리나라 말고 해외까지 가보면 아베노믹스죠. 성공한 거 있어요? 근데 또 와이노믹스 하면서 붙여주죠. 그러면서 강조한 건 뭐예요? 결국엔 대출 규제 완화다.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금리 인상기에 빚을 늘려주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지죠. 그리고 빚으로 쌓인 유동성은 항상 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경제 정책이냐? 노믹스 붙여주죠. 벌써부터 와이노믹스라고 띄워주고 있다. 근데 이 와이노믹스가 뭐예요? LTV는 유명무실하죠 사실. DSR이 정착되고 나면은 LTV는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미국은 LTV 80%, 90%막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LTV 왜 이렇게 쪼였냐? 규제 투성이 정책이다. 미국은 DSR이 적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DSR 적용되고 나서 LTV 풀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2단계 1월에서 시행됐죠? 3단계 7월에 시행되기로 됐죠? 그러니까 LTV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풀어주나 마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LTV를 풀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DSR을 풀래요. 이건 미친 짓이죠. DSR 완화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나라 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Y노믹스다. 이노믹스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초이노믹스랑 Y노믹스. LTV 완화. 이땐 DSR이 적용이 없었으니까. LTV 완화. 거의 비슷하게 완화하죠. 70%로 완화를 해준다. 다만 내 생애 첫 주택은 80%까지 완화해준다. 완화 정책 더 풀어준다는 거죠. 자, DTI, DSR 똑같이 완화하고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자, 요거는 폐지됐으니까 나머지 뭐예요? 지금 요거 세 가지. 부동산 3법이죠. 안전진단 완화, 제초안, 환수제 폐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제초안,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거의 똑같죠.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초이노믹스 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걸 보면은 Y노믹스가 나타낸 효과인지 폐해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초이노믹스 효과를 봅시다. 엄청난 효과를 냈죠.
주가 지수가 올랐어요.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었죠. 자, 주택 매매 거래량 올랐어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에 거품 끼고 자산시장에 거품 꼈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다.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졌다. 소비가 감소했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아, 지금 인플레 심한데 물가 상승률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랑은 다르죠. 왜? 지금은 고물가고 이 정도가 적정 물가인데 지금 완전히 저물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하면 저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때 이 정도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막 유가가 뛰고 이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요게 수요 견인인 상황인데 소비 감소시키면서 저물가로 만든 거죠. 근데 수요들이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돈 풀어주고 하면서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감소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외국에서 유가 올리고 원자재 가격 올리고 돈은 엄청나게 풀어놔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생겨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뭐 늘었어요? 가계부채. 5조씩 늘던 게 33조씩 늘었어요. 경제는 망가뜨리고 자산시장에 거품 띄우고 서민들은 부채로 골골되게 만든 아주 성공적인 정책이죠. 그걸 또 재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현이 될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죠. 이때는 경제를 완벽히 망가뜨릴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저금리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죠. 금리도 같이 낮췄다 이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절대 이걸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거기다가 이거 하면은 대규모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금리 유동성이에요. 우리나라. 이번에 PG수첩에서 나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국가에서 돈을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로 돈을 풀었다. 즉 가계부채로 위기를 극복시킨 거죠. 근데 가계부채가 한계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산시장은 못 살리고 경제만 순식간에 망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보다 위기 느껴야 하는 경제 쓰나미.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약해서 저희가 막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변수가 굉장히 큰데 그것조차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비하면 사실 대세적으로 봤을 땐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크죠. 인플레이션 촉발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시장 붕괴.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과거 IMF 터졌을 때 보면은 동남아에서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갔죠. 반대로 러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경제적으로 밀접한데? 러시아 다음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은 영향 많이 받는 나라들이 동아시아 비기축통화국들. 그럼 자금 이탈이 일어나죠? 미국에선 금리 더 빡세게 올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배겨요? 한국은행 총재가 비둘기 팔아서 금리 안 올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지금 엄청난 위기다. 이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고 대출을 회수하고 있어요. 근데 대출을 풀어요? 아베노믹스는 적어도 정부 돈을 풀었지. 가게 쥐어짜가지고 건설업만 살리고 경제 망치려고 하냐. 미국 어떻게 해요? 예전에 15에서 20% 현금으로 내고 7, 80% 대출 받는데 신용이나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 즉 DSR을 충족 못 시키는 사람들이죠. 서브 프라임들이죠. 이들에겐 절대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50% 이상 현금 조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자도 더 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DSR 충족 안 되는 사람 5억까지 풀어준대요. 서브프라임.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을 대체하는 두 글자의 말이 있죠. 뭐예요? 영끌. 영끌 수요들에게 40년으로 연장해줘서 좀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국은 정부 지출로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살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3국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죠. 일본은 정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각종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세계 단연 1위고 GDP 대비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어도 2018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동성을 풀더라도 가계부채는 줄였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늘렸죠. 그래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게 생긴 상황에서 아 그래 가계부채 풀면은 살아날 거야. 나는 괜찮고 정부는 괜찮고 가게들은 쥐어짜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지 하고 가계부채를 푸는 게 말이 돼요? 기껏 어떻게 해서 가계부채 드디어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줄었으니까 여유 더 생겨서 대출 엄청나게 내주려고 한다. 미쳐가고 있다 지금. DSR 규제 효과 볼까요? 만약에 DSR 규제 완화 이런 거 없으면은 차입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자, 가계부채를 받을 수 있는 수요가 감소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감소 중인데 수요가 더 감소되고 금리는 더 올라 있을 거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를 어떻게 따지면 피해갈 수도 있던 상황인데 이거를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굳이 일본처럼 붕괴되려고. 자, 요거는 어떤 분석 업체에서 뉴질랜드가 거품 1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집값이 빠지고 있대요. 뭘로 빠졌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리 인상되지만 대출을 완화하니까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공급 확대는 그냥 지들 마음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번에 대선 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25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걱정이다. 이사 대책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뉴질랜드 공급 확대하겠다 이 말 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걱정이죠. 공급 확대된 건 아니죠. 그걸로 영향받아서 떨어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핵심은 뭐예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예요. 근데 금리 인상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하면은 집값 잡을 수 있다. 중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풀겠다는 건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이죠. 물론 뜻대로 올라가진 않을 테지만. 결론 뭐예요?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대출 완화죠. 비슷한 형식이 있었죠? 초이노믹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초이노믹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산 거품 증가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끌어냈죠. 자,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일어나더라도 자산 거품은 우리 와이노믹스로 다시 살려주겠다. 이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 초이노믹스 때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와이노믹스 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이자도 싸게 해주고 한도도 늘려줄게요. 돈 빌려가세요 하면 많이 때려 와서 빌려갑니다. 근데 대출 한도 늘려줄게요. 하지만 이자는 점점 더 비싸게 내세요. 돈 빌려가세요 하면 돈 빌려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경기 침체만 만들어내고 자산시장 거품은 더 높이지 못할 것이다. MB 정부도 그래도 한 몇 달은 갔죠. 그것도 못 갈 거예요. 그 정도고 그 이어질 후폭풍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니까 집값 빠지고 할 때 함부로 건들지나 마라. 경제나 망치지 말고. 그리고 그 MB 때 한 번 더 튄다고 집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패자죠. 진짜 고점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떨어지는 것만 봤다. 황금성도 떨어지고 팔 기회도 놓치고. 지금 딱 그 시점이죠. 집값이 더 올라서 집을 산다요? 집값이 더 오르는 거요. 당신이 사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점에서 사줘서 그들이 차익 남기고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잠깐 나타나지만 이제 당신이 팔 때는 뚝 떨어져 있다. 요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집 살 때인지 아닌지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